코스피가 이틀째 상승하면서 월요일 급락분을 상당수 만회했습니다. 상장 첫날을 맞은 LG CNS는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석유류가 7%대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채소와 축산물 등 식품 물가도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려 23조 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이 28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모 60%는 경비 지원을 필요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상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에도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승장과 반대로 오늘 상장한 시가총액 6조 원의 LG CNS는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오후 코스피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을 돌파하며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어제보다 1%대 오른 2,510선에서 등락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1,800억 원대 규모 순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700억 원대, 기관은 300억 원대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제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대응한 가운데 조만간 미중 정상 간의 통화를 할 거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살렸다는 관측입니다. 코스닥은 이 개인 순매수사에 힘입어서 1%대 중반 상승한 73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1,467원까지 올랐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현재 10원 넘게 하락한 1,45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장한 LG CNS를 포함해서 시총 상위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LG CNS는 코스피 입성 첫날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LG CNS는 공모가인 6만 1,900원보다 10%가량 하락한 5만 5천 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국내 반도체주는 이 간밤 엔비디아 또 애플 등 미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이내, SK하이닉스는 4%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형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4에서 5%가량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춘제 연휴로 7거래일 만에 개장한 중국 이 상해 종합지수는 미중 관세 갈등 속에서 1% 내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한국은행이 바닥이었던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2021년 이후 최우선 목표는 물론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일부 먹거리 품목이 들썩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1%대로 물가 상승률이 안정됐는데요. 그랬던 물가가 지난달 반년 만에 다시 2%대로 올랐습니다. 올랐던 금리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환율과 기름값 할 것 없이 상승세가 시작돼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수치상으로도 물가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7일로 1년 전보다 2.2% 올랐습니다. 최근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지만 다시 2%대로 올라서며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겁니다. 특히 석유류가 7.3%로 가장 많이 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6주 연속 오름세고요. 특히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1,800원대까지 올라 2주 넘게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품 물가 상승세도 여전하죠. 네, 지난달 채소류는 4.4%, 축산물은 3.7%, 가공식품도 2.7% 상승하면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식품 물가 전반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스타벅스와 폴바셋, 할리스 등 주요 커피 전문점들이 일부 제품 가격을 200원에서 400원 올린 데 이어 대표적인 저가 커피 중 하나인 컴포즈 커피도 오는 13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1,800원으로 300원 인상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높은 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과 물가 불안은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직원을 한 명도 쓰지 않고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가 6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년 이상 고용된 상용직 취업자도 22년 만에 가장 적게 늘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자영업자부터 좀 보면 경기가 좋을 때야 직원을 쓰면서 나 홀로 사장님이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65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3만 2천 명 줄었습니다. 2021년 1만 8천 명이 줄어든 이후 첫 감소입니다. 지난해엔 특히 1인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4만 4천 명 줄어든 422만 5천 명으로 2018년에 8만 7천 명이 줄어든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누적된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자도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통상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취업 등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상용 근로자는 1,635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은 2002년 16만 2천 명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대로 내려와 22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통계청은 2022년 80만 5천 명으로 대폭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임시근로자는 15만 4천 명 늘었고 일용직은 12만 2천 명 줄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소위 악성 미분양이 10년 만에 2만 가구를 넘겼습니다. 최지수 기자, 지난해 미분양 전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73가구입니다. 앞서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7.7% 급증했습니다. 특히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해 악성으로 분류되는 주택이 2만 1,000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건 10년 5개월 만입니다. 악성 미분양은 17개월 연속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중 17,000여 호가 비수도권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전남, 경북을 중심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미분양 해소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여당은 어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협의회에서 정부에게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쌓이는 미분양으로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지방 소멸도 가속화되는 만큼 파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또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일명 CR리츠가 올해 상반기에 출시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시들해지는 가운데 대표적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공급 계획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부동산 대출은 아직 충분히 잡지 못한 가계부채와 얽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공급이 늘어난다고요. 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계획을 23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작년 공급 목표 대비 2배, 지난해 실적 대비 3.5배 수준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면서 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2달 연속 1조 원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맞춰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확대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내렸고 0.7%포인트의 우대금리와 4천만 원의 대출한도 확대가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올해 중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중도상환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보금자리론에도 적용할 방침인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0.7%의 수수료율이 은행권 수준인 0.5%대로 소폭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올해도 가계대출을 빡빡하게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정부의 정책대출 확대 기조와 가계부채 관리 방침이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국토부 역시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공급 목표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난해와 같은 정책 대출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늘려도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 원에 달하는 만큼 보금자리론 공급을 늘려도 전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겹치는 만큼 보금자리론 실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디딤돌 대출 증가도 제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긴 저출생의 터널 끝에 지난해 출산율이 반등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맘때쯤 한 기업이 출산한 직원들의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환호하고 다른 기업으로도 번지는 등 사회적인 반향이 컸는데요. 이 기업 올해도 장려금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억 원 출산 장려금 정책을 파격적으로 도입한 부영그룹. 지난해엔 2021년부터 2023년에 출산한 직원들, 올해에는 2024년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하면서 누적 출산 장려금이 98억 원에 달합니다. 1억이라는 돈이 되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혜택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없었던 2세 계획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지난해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도 1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부영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근속 조건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려금을 받고 바로 퇴사해도 장려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영이 제시한 장려금 지급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외국인과 결혼해 지난해 태어난 한국 국적 자녀도 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면 좀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면 국가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으니까 국가의 큰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속속 저출생 대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아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돈이 사라진다는 아이 부모님들 많습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는 건데 특히 출산 직후 필수처럼 가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지난해 300만 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게 정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죠.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산모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조리원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13일이었는데요. 2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287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3년 전 240만 원 선이었던 조리원 비용 부담이 그 사이 18% 커진 겁니다. 이렇다 보니 산모 대다수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확대 등으로 정부의 경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용 상승에는 산후조리원들의 과도한 상술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산후조리원 부담 상승의 이유로 임대료,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리원에 대한 의무적 평가를 진행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는 조만간 공공산후조리원부터 평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출산하면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이를 감안해 이용료를 크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이 2배 늘어 지난해 이용률이 17%를 넘겼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죠. 이런 건물은 보통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서부지법 건물의 보험사였던 삼성화재가 보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현재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삼성화재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지난달 19일 발생한 난동과 관련해 사건을 접수했고 내부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통상 법원 등 시설은 법원 행정처에서 한 번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지법 지원마다 개별로 가입하는데요. 서부지법은 삼성화재에 건물, 사무실, 실내 주차장 등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장 금액은 사무실의 경우 대물 보상 한도 5억 원, 군의 치료비 인당 500만 원, 대인 인당 보상 한도는 1억 원 등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보상을 서부지법이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입 시 정해둔 면책 조항 때문인데요. 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전쟁, 밀란, 정치적 위험 및 테러 면책 조항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상할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외부인 내부인 상관없이 재물 손해담보로 건물에 대한 손해 보상은 되지만 면책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면책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가 내부 배상 책임 등 관련 조항에 근거해 진행하는데요. 삼성화재가 면책 결정을 내릴 경우 서부지법 측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나라가 주는 혜택 중에 투자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인세 감면 중심이라 아예 법인세를 내지도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정부가 아예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실제로 현금성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할 만한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국내 한 로펌의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를 직접 환급하는 방식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현행 우리나라 투자세액 공제 현황 평가와 해외 주요국의 투자세액 공제 직접 환급제도 조사, 또 국내 산업과 조세 환경을 감안한 한국형 직접 환급 제도와 방안 도출 등입니다. 산업부가 관련 주제로 연구를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적용 분야나 방법 등을 보고 어떻게 벤치마킹 할 수 있을지가 목적이라면서 배터리나 반도체, 바이오 등 어떤 산업이 적용 대상이 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현행 지원 제도는 어떻습니까? 네, 현행 투자세액 공제는 법인세 감면 중심이라 기업이 이익을 내서 법인세를 낼 수 있을 때에만 혜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손실을 보거나 낮은 이익을 내도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지출은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건데요. 때문에 영업적자를 내는 배터리 등 산업계는 공제 못 받은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도록 해달라고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해오던 정부도 글로벌 보조금 전쟁이 격화하자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귀금속 쇼핑몰인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물건 배송도 거절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면서도 버젓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한국은거래소, 마치 한국거래소 산하에 공신력 있는 곳 같은데 애초에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름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귀금속 쇼핑몰입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국은거래소에 시정명령과 135일의 영업정지 그리고 750만 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품 배송이 안 돼 거래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결제 금액이 아예 환급되지 않거나 이 법이 규정한 3영업일이 지나 돌려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관련 피해 금액은 미환급금 7억 6천만 원, 지연환급금 14억 원 등 모두 21억 6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다량으로 접수되자 지난 2023년 12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월부터 11개월간 이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구제 신청만 무려 40여 건이 넘습니다. 한국은거래소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인 환불 이행이 되고 있다며 거짓 입장문을 게재해놓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정 권고도 무시했다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회사 사무실이 위치한 이 경기도 남양주시가 환불 조처를 이행하라는 이 시정 권고까지 내렸지만 한국은거래소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자체 시정 공고를 무시한 한국은거래소는 물론 김모 대표를 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거래소는 아직도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영업 정지 처분을 무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추가 고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G 조슬기입니다. 최근 5년간 상장 폐지 기업 5곳 중 한 곳은 상폐 사유가 결산과 얽혀 있었습니다. 결산 시즌이 지금 다시 돌아온 만큼 상장사와 투자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일단 결산과 얽혀 있는 상장 폐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최근 5년간 상장 폐지 기업 212개사 중 결산과 관련해 상장 폐지된 기업은 45개사로 전체 21.2%를 차지했습니다. 결산 관련 상장 폐지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감사 의견 비적정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했는데요.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8.9%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1일 이른바 좀비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겠다고 밝히며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감사 의견 미달 시 차차기 사업연도 감사 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2회 연속 감사 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상장 폐지가 결정될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2023년 사업연도 감사 의견 비적정으로 상장 폐지가 유예된 기업은 코스피에서 5개사, 코스닥에서 26개사였는데요. 이들 31곳은 이번 2024년 사업연도 감사 의견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결산 시 유의사항도 당부했는데요. 먼저 상장기업은 감사보고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고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사회이사와 감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관리조직에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산 내용에 따라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만큼 경영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형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미국의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은 지난해 미국 주식 주간 거래의 대규모 취소 사태를 빚었던 곳입니다. 이곳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국내 증권사와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 사태에 대한 보상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블루오션 CEO가 국내에 들어왔다면서요? 네, 브라이언 힌드머 블루오션 CEO는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주간거래 주문 취소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힌드먼 CEO는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플랫폼 위주를 완료했고 새로운 시스템은 거래소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해 주문 취소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주문 취소 사태 관련해선 구체적인 보상안을 언급하지 않아 결국 빈손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증권사들도 만나고 있죠. 네, 증권업계에 따르면 블루오션은 이번 주 들어 증권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은 최근 여의도에 서울 사무소를 오픈하며 사실상 거래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블루오션은 오늘 한국투자증권 실무진과의 논의를 시작으로 증권사와의 만남을 차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블루오션은 국내에서 미국 주식 주간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과 재발 방지책 등을 기반으로 증권사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블루오션과 만나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블루오션과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중서부는 오후 한때 흐리겠고요. 충남과 전라, 제주는 많은 눈이 단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지만 금요일과 다음 주 초반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